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26장. 26. 천회비선의 신검. 밤은 이미 칠흑같이 깊어졌다. 가을바람에 풀들이 황량해 보였고 오래된 백약나무 위로 쟁반 같은 달이 떠올라 이 음산하고 처량한 정원을 비추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귀신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육소봉은 앞에서 불어오고 있는 가을바람을 맞고 있는데 이가 떨릴 정도로 추웠다. 매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이상한 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그런 예감이 들었다. 등불도 없고 별빛도 없이 달빛만이 음산하고 스산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서 달빛 아래에서 보니 귀신 그림자 같았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육소봉은 화살같이 달려가서 이번에는 나무 아래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다. 육소봉의 그림자가 놀란 듯이 갑자기 멈추었다.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10여 세 정도 된 아이였다. 이 아이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둥근 얼굴에 눈이 아주 컸다. 떨면서 콧물을 닦고 있는 것이 춥기도 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이상하게 생긴 대나무 피리가 들려져 있었다. 육소봉은 그를 보다가 천천히 걸어갔다. 이 아이는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그림자를 보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는 당연히 도망갈 수가 없었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육소봉이 그를 잡았고 아이는 돼지 멱다는 듯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소리를 다 지를 때까지 기다려서 육소봉이 말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서 그를 한번 보았다. 그는 정말로 사람이었다. 얼굴에는 공포에 떨고 있는 기색을 지우지 못하고 눈물과 콧물이 또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정말로 귀신이 아닙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귀신은 그림자가 없지만 나는 그림자가 있어. 아이는 안심한 듯 물었다. 그러면 왜 당신은 나를 잡았나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아이가 망설이며 물었다. 물어보고 나서 나를 놓아줄 건가요? 놓아줄 뿐 아니라 돈도 주지. 그는 평소 잘 웃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 앞에서 인상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서야 아이는 안심이 되는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물어보려는 건가요? 육소봉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은 뭐지? 집은 어디야? 나는 소가련이고 집은 없어요. 소가련이니 당연히 집이 없을 것이다. 집이 없는 아이를 소가련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불쌍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아주 솔직했다. 육소봉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혼자서 이런 곳에 오다니 넌 무섭지도 않니? 소가련은 가슴을 펴고는 말했다. 무섭지 않아요. 난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입으로 무섭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겁이 많은 법이었다. 육소봉이 물었다. 내 생각에 여기가 놀기에 좋은 곳이니? 소가련이 대답했다. 놀기에 하나도 좋지 않아요. 놀기에 좋지도 않는데 너는 왜 여기까지 와서 피리를 불고 있지? 곱사등이 노인이 나에게 인양을 주면서 그러라고 했어요. 또 곱사등이 노인이었다. 서문치설과 엽고성의 관을 산 것도 그였고 손노인을 죽인 것도 그인 것 같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피리도 그가 준 것이니? 소가련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피리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놀기에도 더 좋고 소리도 더 좋아요. 그는 이 피리가 아주 좋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시 불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육소봉은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고개를 돌렸다. 왜 이런 예감이 드는지 그 자신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지만 그가 고개를 돌린 그 순간에 붉은 그림자가 땅에서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화살 같았는데 속도는 화살보다 더 빨랐다. 번개보다 더 빠른 것 같았다.
붉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육소봉의 목 근처까지 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육소봉은 손을 내밀어 두 손가락으로 그림자의 주인을 잡아버렸다. 차갑고 끈적거리고 미끄러운 촉감이었다. 한 마리의 붉은 독사였다. 독사는 붉은 혀를 내밀고 있었는데 거의 육소봉의 목에 닿을 듯했다. 육소봉의 두 손가락이 공교롭게도 급소를 잡고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놀림이 조금만 늦었어도, 잡은 곳이 조금만 틀렸거나 힘이 조금만 약했어도 그는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육소봉은 정말로 험한 곳에도 많이 가보았고 호랑이 굴에도 들어갔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험한 싸움을 얼마나 했었는지 모른다.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악한들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이렇게 위험한 순간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손에 들고 있는 이 차가운 독사는 그조차도 차갑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가 수축되어서 토할 것 같았다. 뱀, 여기에 독사가 있군요. 소가려는 소리를 지르며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육소봉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손을 휘둘러 독사를 돌에다 내팽겨쳤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불쌍하고 솔직한 아이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황량하게 불어서 나무를 흔들었다. 육소봉은 가을바람 속에 서서 몇 차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 뛰는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때 어둠 속에서 놀라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그 남자아이가 지르는 것이었다. 육소봉이 뛰어갔을 때 소가려는 땅에 기절해 있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이렇게 황량한 정원에서 그렇게 큰 아이가 혼절해 있었다. 만약 갑자기 죽은 사람을 보았다면 어떻게 무섭지 않겠는가. 죽은 사람은 아이의 앞에 있었는데 바로 머리가 하얀 곱사등이 노인이었다. 붉은 비단띠로 목을 졸려 죽어 있었다. 관을 예약한 것도 그이고 사람들을 협박한 것도 그인데 그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손에 죽었을까? 누가 그를 목졸랐을까? 왜 그랬을까? 어두운 곳에서 보니 비단띠는 더욱 시뻘건 빛을 내고 있었고 피처럼 붉었다. 육소봉은 이런 띠를 전에도 한 번 본 적이 있었고 이것과 같은 띠로 목졸려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공손대낭에 단검을 싼 비단이 이것과 같은 것이었고 광주성의 사왕이 이런 비단띠에 목졸려 죽었다. 이번의 살인자는 누구일까? 공손대낭일까? 공손대낭도 경성에 도착했을 수 있다. 9월 보름의 결투를 그녀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러면 이 곱사등이 노인은 또 누구일까? 그는 왜 손노인을 죽이려 했을까? 공손대낭은 왜 그를 죽이려 했을까? 육소봉은 지금까지 강호에 이런 노인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다. 이 노인의 몸에는 신분을 표시할 만한 어떤 물건이 있을 것이다. 독사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육소봉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 손가락으로 노인의 옷을 들추었다. 그러나 뱀은 없었다. 뱀은 이미 가버렸다. 육소봉은 머리가 하얗고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늙고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 노인은 놀랍게도 여자였다. 손에 만져지는 것은 여인의 풍만하고 매끄러운 살결이었다. 백발은 가짜였고 얼굴에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있었다. 육소봉이 가발과 가면을 벗겼더니 뻣뻣하고 창백한,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이 얼굴을 알아보았다. 이 곱사등이 노인은 놀랍게도 바로 공손대낭이었다. 공손대낭의 변장술이 뛰어남은 익히 듣던 바였고 그는 공손대낭이 어떤 사람으로라도 변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세상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다. 공손대낭의 무공이 높다는 것도 육소봉은 알고 있었다. 세상에서 누가 그녀를 목졸라 죽일 수 있을까? 이 살인범의 무공은 더욱 무서운 것인가? 육소봉은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경성에 오고 하루도 안 되어서
이 하루 동안 그는 이상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그는 공손대낭이 왜 손노인을 죽이려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공손대낭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죽어 있는지는 더욱 알 수가 없었다. 만약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면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할수록 더욱 복잡해진다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육소봉의 원칙이었다. 그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이 오래된 성에서 어떤 음침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이리보다 날카로운 이빨로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적수일 것 같았다. 그는 어렴풋이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불빛은 어둠침침하고 쓸쓸했다. 어둡고 쓸쓸한 불빛이 구양정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아름다운 눈은 굳게 감겨 있었으며 이도 꽉 물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 육소봉은 조용히 침대머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단지 그녀가 그전처럼 그를 노려볼 수 있고 그전처럼 그에게 욕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연북과 13번째 부인도 얼굴이 굳어서는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우리들이 부엌에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육소봉은 그녀의 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는 핏자국이 없었다. 그녀의 상처는 어디에 있나요? 13번째 부인이 말했다. 손에 있어요. 왼쪽 손에. 육소봉이 한숨을 쉬었다. 독사가 공격을 해왔을 때 그녀도 육소봉처럼 손으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한 것 같았다. 그녀의 손놀림이 육소봉처럼 빠르지는 못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손노인보다는 빨랐던 것 같았다. 이연북이 말했다. 다행히 당신이 우리들에게 그녀를 구하라고 해서 우리들이 너무 늦지 않게 도착했던 거예요. 구양정의 상처를 발견하고 그는 즉시 그녀의 왼팔 혈도를 막아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이연북이 다시 말했다. 정말로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13번째 부인이 말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녀가 암살당할 것을 알았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사실 나도 정확히는 몰랐소. 그러나 당신은 그녀의 목숨을 구했잖소.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도 설명할 수가 없소. 당신은 몰라도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지요. 이연북이 말했다. 그래서 육소봉은 육소봉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육소봉밖에 없지. 13번째 부인이 가볍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이제서야 왜 그녀가 당신에게 정이 깊어졌는지 알겠어요. 구양정은 정말로 그에게 애정이 두터워진 걸까? 그녀는 독사에게 왼손을 물려 쓰러졌지만 오른손에는 조개튀김을 꼭 쥐고 있었어요. 죽어도 놓지 않을 듯이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히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은 구양정의 그에 대한 애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육소봉은 구양정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절대로 구양정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 설빙의 죽음이 이미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이연북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피리를 불어 뱀을 움직이는 사람은 찾았소?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인가요? 아이였소. 이연북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뒤에 다른 사람은 없었소? 그는 강호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보다 심오하고 정확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그에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곱사등이 노인이었소.
당신은 그 곱사등이 노인을 찾았소? 원래 그런 곱사등이 노인은 없었소. 내가 찾은 것은 곱사등이로 변장한 공손대낭이었소. 공손대낭은 누구인가요? 공손대낭은 구양정의 큰언니이고 나의 친구이지요. 이연북이 멍하게 있었다. 13번째 부인이 냉소를 금치 못하고 말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언니를 가졌고 당신도 정말로 좋은 친구를 가졌군요. 육소봉이 말없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공손대낭은 그녀의 좋은 언니였고 나의 좋은 친구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육소봉은 인정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살인범은 절대로 공손대낭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아니면 누구인가요? 육소봉이 두 손을 움켜쥐고 말했다. 곽효보다 더욱 교활하고 김구령보다 더욱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의 무공도 아마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을 거요. 곽효와 김구령은 그를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의 두려운 적수였다. 그는 아주 위험하게 많은 피를 흘리고 거기다가 운이 좋아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더욱 무서운 사람인 것이다. 이연북이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공손대낭이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나도 모릅니다. 13번째 부인이 물었다. 당신은 느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육소봉이 인정했다. 당신은 애매모호한 것은 느낌으로 확신하나요? 육소봉은 또 인정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정말로 기이한 사람이군요. 누구라도 당신 같은 사람을 적으로 둔다면 정말 운수 사나운 일이겠어요.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이연북이 물었다. 지금 공손대낭은요? 죽었어요. 그 아이는요? 기절해 있어요. 당신은 그를 구해오지 않았나요? 내가 그를 남겨두고 오는 것이 그를 구하는 길이에요. 13번째 부인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연북이 물었다. 당신은 그 아이가 범인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10살 남짓된 아이 혼자서는 절대로 어두운 밤에 그런 곳에 갈 수 없어요. 게다가 그 피리는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내공이 단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웃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는 정말로 기절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연북이 물었다. 당신은 왜 그를 데리고 와서 자백을 받지 않았나요? 그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나도 아이에게 자백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를 조종하는 진범을 찾아낼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만약에 그를 데리고 왔다면 그 아이도 죽었을 거요. 진범이 그를 죽여 입을 막았을 거라는 말인가요? 그렇지요. 이연북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 마음이 그리 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이 나보다 부드러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육소봉이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전에 누군가 나의 성질이 변소의 돌처럼 고약하고 강하지만 마음은 두부보다 더 부드럽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13번째 부인이 말했다. 두부 같을 뿐만 아니라 조개튀김 같군요. 그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그 조개튀김 한 접시가 아직 밖에 있어요. 그녀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만든 것이니 하나라도 먹어보시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돌아와서 먹지요. 이연북이 물었다. 어디를 가시려고요? 찾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를 찾나요? 엽고성. 이연북은 또 놀라 멍해졌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당시에 암기에 독을 해독해서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구양정도 구할 수 있을 거요. 구양정의 창백한 얼굴에는 죽음의 빛이 서려 있었다. 왼쪽 얼굴이 붓기 시작하는 것이 이연북이 혈도를 막은 방법이 그리 훌륭하지는 못해서 독성이 퍼지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 모양이다. 13번째 부인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엽고성같이 성질 고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해주려 할까요?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해서라도 그를 데리고 오겠어요. 그는 구양정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녀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밤이 깊을수록 장사가 잘 되어서 문을 가장 늦게 닫는 순명거 찻집의 손님들도 거의 없는 것을 보니 문 닫을 시간이 다 된 것 같았다. 육소봉은 여전히 앉아서는 멍하니 앞에 있는 찻주전자를 보고 있다. 그는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많은 여관을 뒤져보았지만 엽고성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엽고성 같은 신분이고 그런 명성의 사람이라면 아주 찾기가 쉬울 것이고 어떤 곳에 머문다 하여도 충분히 남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낮에 춘하루에서 모습을 나타내고는 서문치설처럼 갑자기 성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에게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육소봉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엽고성은 숨을 이유가 없었다. 그에게 양팔을 잘려 평생 불구가 될 당천용도 숨지를 않았다. 당천용의 거처는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큰 전복객잔이었다. 듣기로는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명의들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그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당가의 고수들이 병력을 총동원해서 그들 형제의 복수를 위해 밤낮을 달려 경성에 도착했기 때문에 경성을 떠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말로 무림의 큰일이 터질 조짐이었다. 두 번째 큰일은 어민영이 아직 서문치서를 찾지 못했지만 아주 무서운 몇 명의 조력자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서장밀종의 라마도 있고 성모지수에서 몇 년 동안 단련한 2명의 신비한 검객도 있다고 한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모두들 어민영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육소봉이 들은 소식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얘기를 들으려 목도인과 고송거사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찻집이 비었고 주인은 손에 커다란 물주전자를 들었다가 놓으며 쉬지 않고 곁눈질로 육소봉을 바라보며 그가 빨리 가기를 재촉하고 있었다. 육소봉은 정말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에 못 본 척하고 있었다. 엽고성을 찾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구양정을 만나러 돌아갈 수 있겠는가? 밤은 더욱 깊어졌고 밤바람도 몹시 차가웠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도 채 마시지 않아서 갑자기 빛이 번쩍하며 띵소리가 나더니 찻잔이 부서졌다. 차가운 빛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자그마한 삼각 표창이었다. 문에는 등불이 걸려 있고 파란 가사를 입고 집신의 하얀 버선을 신은 중이 그를 보며 차갑게 웃고 있었다. 승려인 무림 고수들은 이런 표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에 표창을 던지는 수법은 빠르고도 정확해서 뛰어난 고수임을 알 수 있었다. 육소봉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가 왜 갑자기 공격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더욱 이상한 일은 공격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밖에 서서 도망가지 않는 것이었다. 육소봉이 웃었다. 그는 쫓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중을 보고는 웃었다. 육소봉은 곤란한 일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달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중은 다시 손을 휘둘러 2개의 표창을 던졌다. 표창의 꼬리에서 휙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표창을 던지는 힘이 아주 강함을 나타냈다. 육소봉이 또 한숨을 쉬었다. 육소봉은 이중이 그의 곤란을 더해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가고 싶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다. 표창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가 갑자기 문 밖에 도착했다. 이중은 그가 쫓아올 줄 알고 도망을 가다가는 그가 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다시 문 앞에서 공격을 한 것이었다. 영문 모르는 일이 갈수록 많아졌다. 세상에서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모두 육소봉한테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또 쫓아가려 하지 않았지만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골목길이 꺾어질 때까지 계속 쫓아가니 중이 갑자기 어두운 골목에서 멈추며 차갑게 웃었다. 육소봉, 당신은 쫓아올 수 있나요? 육소봉은 당연히 쫓아갈 수 있다. 세상에서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는 자기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중이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중도 또한 그가 모르는 뛰어난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는 들어갔다. 그가 들어가자 이상하게도 이중이 갑자기 그를 향해 무릎을 꿇고는 공손하게 절하며 이마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육소봉이 또다시 멍해졌다. 중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나를 모르시겠소? 육소봉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었다. 중이 말했다. 이 삼각표창도 모르나요? 육소봉의 눈이 반짝였다. 당신이 비표승 씨의 사람입니까? 제가 바로 승통입니다. 이 이름이 육소봉에게는 익숙지 않았다. 표창을 날리는 승 씨는 강호에서 명문대족은 아니었다. 승통이 이어서 말했다. 저는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육소봉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빚을 갚는다고요? 승통이 말했다. 승씨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6대업에게 크나큰 빚을 지고 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잘못 알았을 거예요. 나는 빚을 지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나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아요. 승통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고 표정도 엄숙했다. 6년 전 우리 가문은 곽천청에게 패하고 모두 관중을 떠났지요. 부모님과 헤어지고 형제들도 떠돌게 되었어요. 저는 절로 피신을 했어요. 비참하기는 했지만 곽천청의 무공이 너무나 강해서 제 힘으로는 원한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곽천청을 죽여 당신들을 대신해서 한을 풀었으니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육소봉은 쓴웃음만을 지었다. 곽천청은 그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었고 독고일학과 소소영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원한이 있는 사람은 복수하러 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것이었다. 강호의 은원 시비는 왜 분명하지 않은 것일까?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곽천청은. 승통은 그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듯이 가로채서 말했다. 어쨌든 6대업이 아니었으면 곽천청은 오늘도 주광보기각에서 기고만장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육소봉은 가만히 쓴웃음만 짓고 있었다. 당신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면 조금 전에 이미 갚았습니다. 승통이 말했다. 머리를 조아린 것은 존경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것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육소봉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소? 승통이 갑자기 품 안에서 잘 꾸려진 보자기를 꺼내 두 손에 들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6대업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육소봉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억지로 보은을 받는 듯했다. 이 기분은 억지로 보복을 받는 것과 많이 다를 바가 없었다. 전에 그는 이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보따리 안에 또 쌓여져 있는 것은 핏자국이 얼룩덜룩하고 피고름이 묻어있는 하얀 천이었다. 보따리를 열자 말 못하게 지독한 악취가 났다. 육소봉이 웃지도 못하고 물었다. 당신이 특별히 나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것이 이 보따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소봉은 피고름을 보고는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이중은 그에게 3개의 표창을 던졌고 또 이런 냄새나는 보자기를 그에게 주면서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은혜를 갚는 법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은혜를 갚으러 왔다는 것뿐이다. 만약 그가 복수를 하러 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육소봉의 유일한 희망은 빨리 이중과 헤어지는 것이었다. 지금 당신은 은혜를 갚았어요. 승통은 부인하지 않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이 천조각은 평상시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일 테지만 지금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이 천조각이 귀중하게 보일 리는 없었다. 그러나 아주 엄숙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육소봉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다. 어디 특별한 곳이라도 있는 물건인가요?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승통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지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 천은 엽고성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소봉의 눈이 반짝였다. 이 냄새나고 더러운 천 조각이 그의 눈에는 정말로 금은 보석보다 더 값지게 보였다. 승통이 말했다. 저는 피신을 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아주 한적한 절을 찾아갔어요. 늙은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곳의 주지승이 되었지요. 엽고성이 거기에 있나요? 그는 오늘 정오에 그곳에 와서는 잠시 묵을 것을 청했어요. 절에는 승방이 2칸 있는데 노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승방은 아무도 살지 않았고 손님이 묵은 적도 없었지요.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혼자서 왔나요? 승통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백운성주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승통이 말했다. 그가 오고 나서 방에서 1시간 정도 있더니 나에게 맑은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도 강호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보고는 당연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맑은 물 외에도 그는 나에게 하얀 명주 한 필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또 이 보따리를 나에게 주면서 땅에 묻어달라고도 했어요. 엽고성은 당연히 이런 한적한 절의 주지가 옛날 강호의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경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으로 와서 천을 살 때에 비로소 엽고성이 당시의 암기에 부상당했고 춘하루에서 당천용과의 일도 들었지요. 그래서 그 백운성주라는 차림새와 생김새를 자세히 물어보았지요. 2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절에 와서 묵고 있는 기이한 사람이 바로 지금 경성을 떠들썩하게 하는 백운성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육소봉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에서야 그는 2 가지 이상했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았다. 꽃을 좋아하지 않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엽고성이 미녀들을 앞세워 꽃을 뿌렸던 것은 자기 몸의 상처에서 나는 피고름의 악취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육소봉이 성 안에서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여관에 머물지 않고 그런 낡은 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사자가 부상을 당하면 반드시 혼자 깊은 산에 숨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이 그를 공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지금까지 구양정을 해독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엽고성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승통이 말했다. 방금 내가 성에 들어와서 보니 10명 중에 8명은 엽고성이 반드시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7대1 정도로 엽고성이 이기는 것에 걸었고요. 춘하루에 그 천의 비선이 이미 온 성에 퍼진 것이 틀림없었다. 승통이 또 말했다. 지금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보따리를 본다면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 만약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경성이 어떻게 변할지 그도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도 없었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천조각은 귀중한 보물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쑥스러운 선물이에요. 받자니 쑥스럽다는 뜻은 거절하자니 실례이다라는 말이다. 승통이 얼굴을 펴고 웃으며 말했다. 저는 육대엽처럼 어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빚을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육대엽께서 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육소봉이 가만히 있다가 물었다. 당신의 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대엽께서는 그 백운성주라는 분을 만나러 가시렵니까?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의 웃는 모습 중에는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고 남의 처지를 보고 자기 신세를 헤아려 슬퍼하는 듯한 슬프고 상심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와 그는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지만 그는 줄곧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옆고성에게 지금 친구가 몹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친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런 때에 진정한 친구가 옆고성에게 간다면 아마 해독약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방 안은 습기차고 어두웠으며 그리 작지는 않았다. 침대 하나와 탁자 하나와 의자 하나가 있었고 내벽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공간은 적막했고 등 하나만이 어두움을 밝히고 있었다. 벽에는 먼지가 그대로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낡고 오래된 불경은 오랫동안 펴보지 않은 것 같았다. 전에 여기 살던 노승도 이렇게 처량하고 적막한 세월을 보냈을까? 그에게 있어 죽음이란 것은 해탈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옆고성은 차갑고 단단한 나무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아주 피곤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원래 적막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와 같은 검사는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고행하는 승려와 같이 세상의 쾌락과는 동떨어져 지낸다. 도 때문이다. 이것은 적막과 공고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검도도 마찬가지로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 그의 일생 중에서 적막만이 유일한 반려였다. 그는 이런 적막보다 더 처량하고 쓸쓸한 느낌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날들은 고독하기는 했지만 존영과 광채가 가득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바람이 창 밖에서 불어들어오고 부서진 창에서 나는 소리는 낙엽 같았다. 방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악취를 날려버리지는 못했다. 그는 그의 상처가 골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냄새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원래가 고고하고 존귀한 사람인데 지금은 한 마리의 부상당한 야수처럼 여기 어두운 동굴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원래 그는 죽음을 참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참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는 9월 보름까지는 살아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을 소리는 적막하고 가을 바람은 스산한 이런 긴긴 밤을 그는 어떻게 지새야 하는가? 만약 지금 친한 사람이 있어 친구가 그를 찾아와 준다면 기분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다. 그같이 고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우정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도 않는다. 그는 홀연히 지금이 그의 일생 중에서 첫 번째로 친구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많은 일들을 생각했고 고되었던 훈련의 모든 날들을 떠올렸다. 그의 적수들이 그의 칼 아래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도 생각했고 그 파란 하늘을, 그 황금같이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을, 백옥같이 아름다웠던 구름을 떠올렸다. 그는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모순들이 많은 것일까? 상처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냄새도 지독했다. 그는 물로 한번 씻어내고 천을 갈았다. 이것이 그의 상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고 목이 마르다고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풀듯 후환을 생각 않고 임시 방편을 쓰는 것에 불과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대단한 암기이고 가공할 독이었다. 그는 앉아서 침대 아래로 내려갔다. 갑자기 창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다. 절대로 자연의 바람소리는 아니었다. 검은 탁자 위에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의 반응은 여전히 빠르고 동작도 여전히 민첩했다. 칼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밖에 사람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술이 있으면 한 잔 따르면 좋겠군요. 칼을 쥐고 있던 옆고성의 손은 스르르 힘이 풀어졌다. 그는 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육소봉? 당연히 육소봉이었다. 옆고성은 억지로 일어났다.
일어나서 옷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엽고성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서는 하나 있는 의자에 가서 앉고서는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소. 여기에는 술이 없소. 육소봉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친구가 있지요. 친구. 이 말은 한 장 가득 따라진 술처럼 엽고성의 목을 타고 흘러갔다. 그는 갑자기 가슴에 피가 뜨거워짐을 느꼈지만 얼굴을 굳히고는 차갑게 말했다. 여기는 친구는 없고 사람을 죽이는 검객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검객도 친구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밖에 없는 의자를 그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육소봉은 서 있지 않았다. 그는 불경과 쇠칼을 치우고는 탁자 위에 앉았다. 당신이 나를 친구로 생각지 않는다면 어째서 당신 칼이 여기에 그대로 있을까요? 엽고성은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보았다. 찬설이 같았던 얼굴이 서서히 풀어졌다. 너무나 적막할 때 갑자기 자기에게도 친구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면 이런 기분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엽고성이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전에 나와 친구하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육소봉이 말했다. 왜냐하면 전에 당신은 천하제일의 백운성주였기 때문이요. 엽고성의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지금은? 육소봉이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결전이 있기 전에 당신은 당천에 같은 사람과 싸우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도 당시에 암기는 해독할 약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엽고성의 얼굴색이 변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많을 거예요. 엽고성이 입을 다물고는 또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나는 그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엽고성이 그의 말을 막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칼 뽑기를 강요했어요. 그가 말하길. 그가 없을 때 내가 그의 부인을 희롱했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지요. 엽고성이 냉소를 지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왜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만약 당신이 나라면 변명을 했을까요? 육소봉이 탄식했다.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변명을 하지 않았을 것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설명할 가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고 변명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당신은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군요. 나는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신 같은 검법이면 당천이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기회를 주지 않았을 텐데요. 엽고성이 차갑게 말했다. 그에게 기회는 없었지요. 그러나 당신은 상처를 입었잖아요. 엽고성은 손을 움켜쥐고 한참을 있다가 원망스럽게 말했다. 이 일을 나는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공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내가 칼을 뽑았을 때 갑자기 기괴한 피리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육소봉의 얼굴색이 변하였다. 그리고 당신은 독사를 발견했소? 엽고성이 놀라서 일어섰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오? 육소봉도 손을 움켜쥐고는 말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나는 두 사람의 친구를 잃었어요. 그것도 모두 독사에 물렸어요. 한 명은 생사도 모른 채 침대에 누워있지요. 엽고성의 눈동자가 수축되면서 천천히 앉았다. 두 사람은 속으로 이 사건에는 몰래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누구의 음모일까? 무엇을 위해서? 육소봉이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당신이 부상을 당하면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서문치설이지요. 엽고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을 모함하는 사람은 절대로 서문치설이 아닙니다. 엽고성이 말했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가 절대로 그런 소인배같이 추잡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당신은 정말로 믿나요? 그런 추잡한 인간은 절대로 그런 고고한 절세의 권법을 익힐 수가 없어요. 육소봉이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당신이 서문치서를 이해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엽고성이 탁자 위에 칼을 한동안 쳐다보더니 말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칼이에요. 육소봉은 그를 멍하니 보다가 말했다. 아마 당신들은 원래가 같은 사람들인가 봅니다. 엽고성은 인정도 하지 않았고 굳이 부인도 하지 않았다. 두 자루의 고고한 절세의 검이고 두 사람의 고고한 절세의 사람이다. 어찌 영웅이 영웅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육소봉이 말했다. 세상에는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원수도 있군요. 물론 당연히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쉽지 않을 따름이다. 엽고성이 갑자기 말했다. 듣기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지요. 내가 이기는 것에 걸었다지요.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당신이 이기는 것에 건 사람들은 7대1이라고 합니다. 엽고성의 눈 속에 곰곰이 생각하는 빛이 서렸다. 그 중에는 당연히 서문치설이 이긴다고 건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만약 내가 진다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겠지요. 당신을 협박한 사람이 바로 서문치설 쪽에 건 사람으로 생각하나요? 당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육소봉도 입을 다물었다.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엽고성을 협박했을 뿐 아니라 손노인과 공손대낭과 구양정도 같은 방법으로 해치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반드시 더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기에 이기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게 분명했다. 엽고성이 다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는 창 밖의 달을 보며 중얼거렸다. 9월 14일이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끝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작정인가요? 엽고성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러나 상처가. 엽고성은 또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상처는 고칠 방법이 없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기 마련이요. 기왕 죽는 몸, 서문치설의 칼 아래 죽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소? 미룰 수도 있잖아요. 엽고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한 번 말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한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한 번 바꾼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무슨 이유인가요? 엽고성이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나는 알아야겠어요. 엽고성이 차갑게 웃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서문치설의 친구이기도 하고 당신의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어요. 엽고성이 천천히 창을 밀어서 열었다. 창밖의 달은 여전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마치 육소봉에게 그의 얼굴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한참 동안 있다가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아나요? 육소봉이 깜짝 놀라서는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말했어요? 엽고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육소봉이 아주 잘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육소봉은 당연히 알아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신은 서문치설에게 아이가 있다고 말했나요? 엽고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물었다. 손수청이 임신을 했나요? 엽고성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은 멍해졌다. 한 남자가 목숨을 건 결투를 앞두고 만약에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육소봉은 이제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당신을 찾아가 날짜를 바꾼 것은 그가 당신에게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손수청의 이후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군요. 엽고성이 말했다. 그는 책임이 있는 남자이고 자신에게 원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만약 그가 당신 손에 죽게 되면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그의 여자와 아이를 살려두지 않겠지요. 그가 살아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지요.
죽게 된다면 그의 처자를 보호해달라고 그럴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당신을 찾아와 그가 자신의 나중일을 조처할 수 있게 한 달 뒤로 미루자고 했군요. 당신이 만약에 나라면 승낙하지 않았을까요? 육소봉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에야 왜 갑자기 서문치설이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는 당연히 아주 비밀스러운 곳을 찾았을 것이다. 그의 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녀가 그의 아이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은 절대로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곳이어야 했다. 엽고성이 하늘의 밝은 달을 쳐다보았다. 달이 이미 둥글었다. 달이 둥그러지고 자금의 봉우리에서 육소봉이 또 물었다. 달이 둥그러지는 밤은 여전히 달이 둥그러지는 밤으로 바뀌었고 자금의 봉우리는 어디로 바뀌었나요? 엽고성이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자금의 봉우리로 바뀌었어요. 육소봉이 놀라서 물었다. 자금의 봉우리라고요? 자금성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육소봉의 얼굴색이 변했다. 당신들은 자금성 안에 있는 태화전의 지붕에서 싸우겠다는 말인가요? 태화전은 자금성 안에서 가장 높은 궁전을 말하는 것이다. 자금의 봉우리는 당연히 태화전 위를 말하는 것이었다. 높이가 수십 장이 되었고 지붕 위에 깔린 것도 미끄러운 기와여서 올라가기도 힘든 곳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황제가 문무백관에게 문안을 받는 곳이라서 경비도 삼엄하여 세상의 어떤 장소라도 여기보다 높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장소를 그들의 결전 장소로 고른 것이었다. 육소봉은 한숨을 참지 못하고 쓰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의 용기도 대단하군요. 엽고성이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만약에 두렵다면 가지 않으면 되지요. 육소봉이 돌연히 물었다. 당신들이 그런 곳을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싸우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결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육소봉이 또 물었다. 그 결투는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그가 서문치설이고 내가 엽고성이기 때문이요. 이것이 올바른 답일 수는 없지만 충분한 설명이기도 했다. 서문치설과 엽고성은 그들의 높고 낮음을 겨루어 보고자 할 따름으로 다른 이유는 필요가 없었다. 유성과 같은 두 사람의 고고한 절세 검객이 만난다면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에 불을 지를 충돌이 될 것이었다. 이 불꽃은 비록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만 영원히 빛나기에 충분할 것이다. 달과 별이 드물어지고 밤이 더욱 깊었다. 엽고성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알려고 했던 일을 지금 다 알았는데 왜 가지 않나요? 육소봉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들의 결투 장소를 알고 있나요? 엽고성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친구는 없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 말은 불같은 것이었다. 그는 육소봉을 유일한 친구로 인정한 것이었다.